네, 국무총리실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입장 대변하는 패널과 함께 표결을 앞둔 정치권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좀 그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키를 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내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데, 좀 이제 당론은 아직까지는 부결로 잡고 있는데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정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10시부터 의총이 열리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당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의원들 80%가 찬성을 해줘야 하는데, 예. 실제 지금 지난번까지 당론으로 부결을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 권성동 원내대표의 선출 과정을 놓고 보면은 거의 한 80%가 사실상 이제 뭐 친윤, 그러니까 친윤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권성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당론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당론은 부결로 유지하되 자율 투표는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들을 지금 막고 뭐 지난번처럼 일괄로 이렇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도 워낙 거센 데다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네. 당론은 부결로 유지하되 참석은 해서 헌법기관의 자율투표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부결로 당론을 잡았는데 네. 그럼 만약 가결이 됐을 때 이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이제 이런 논란이 이제 사후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죠.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경론과 지금 아마 아직도 이렇게 회의가 좀 뭐랄까 아주 결론을 못 잡고 이렇게 난항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에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10여 명 정도가 표결에는 들어가겠다. 뭐 찬반 의견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상황이에요. 뭐 들리는 얘기로에 따르면은 반대하더라도 들어가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고요. 강성필 부위원장은 어떻게 당론이 결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당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당론을 바꾸자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실제로 무의미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탄핵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8표가 이탈을 하게 되면 탄핵은 가결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탈표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또 고민되는 입장은 이 중간지대에 계시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당론을 요구하게 되면 사실 또 반발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친한계는 찬성, 그리고 친윤계는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도 친윤계처럼 탄핵에 반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담화문에 보면은 단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을 더듬어 보면 결국에는 탄핵을 차라리 시켜라. 나는 탄핵 심사에서 유무죄를 가려보겠다라는 주장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반대를 하는 것도 맞나? 라는 어떤 모순에 빠진 그런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매직표 8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당론으로 찬성이냐 반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 개개인들에게는요. 지금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찬성하면 안 된다. 이 양쪽에서 좀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 국민의힘의 내분이 그제 대통령 담화 직후에 고스란히 노출됐었죠.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나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해보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말씀.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무슨 자리냐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 있게 이걸 다 중지를 모아서 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라는 것이 우리 의원 다수의 뜻이었고요. 저도 잘 경청하고 왔습니다.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 예, 최수영 평론가 이제 네. 이철규 의원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이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찬성을 하자고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당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그것은 불가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와 당 대표와 이제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이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7명이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찬성을 하겠다고. 예. 결국 이제 한 사람만 여기에 더 한다면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그 박정하 비서실장 같은 경우 당대표의 비서실장인데 과연 비서실장이 당대표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 것인가, 뜻에 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8표 강성필 부위원장 얘기했다시피 저는 8표 가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탄력이 붙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김태호 의원을 지지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34명의 지지 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여기는 뭐 물론 친한 의원도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뭔가 시시각각 여론과 흐름이 변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주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찌되었건 200표 임계점은 다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일 가결이 되더라도 200표를 넘어서 그 숫자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와 변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은 예. 당이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 책임론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좀 내홍이 극심해질 텐데 예. 그때 결국에는 반대 여기에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뜻에 좀 지지해준다. 국민 여론을 보고 가겠다는 뜻에 우리가 좀 여기에 힘을 보태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그럼 당내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죠.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제 의원들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의원들이 숫자가 어떤 식으로 조성되고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여권 내 이른바 힘의 균형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니까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예. 가결됐을 때 몇 표로 가결되느냐 이것이 향후 국민의힘 지형에서 어떤 권력의 균형추라든가 그다음에 흐름 방향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야 할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결이 된다면 가결된 이후 상황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네. 친한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겠다 했다가 뭐 찬성한다고 했다가 좀 입장을 번복한 경우도 있고 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또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또 이제 항의도 받고 한 뒤에 탄핵을 반대를 시사하는 그 입장도 밝혔는데 그 여당 내부 상황이 지금으로서도 좀 혼돈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은 여당이지만 탄핵 내전 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과연 국민들과 당원들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저 대통령은 이제 결별을 하고 앞으로 남은 당권을 친윤이 가져가느냐 친한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내전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보면 사실 원내 대표로서의 조금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다. 앞서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찬성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뭐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핵은 이제 상수가 된 것 같습니다. 가결은. 그런데 과연 몇 표로 탄핵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조금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냐. 사실 야당이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주자끼리 그래도 막상막하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한계 대표 주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친윤계 대표 주자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이후에 탄핵보다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마도 친윤계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분들을 반대파 혹은 이제 배신자론으로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당내 당권 싸움이 더 거세질 것으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혼돈 상황이 앞으로 이제 만약 이제 가결됐을 경우에 그 이후 상황까지 대비한 염두에 두고 이제 벌어지는 어떤 개파 간 갈등 이런 차원에서 좀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SNS 통해 내놓은 입장 중에 하나가요. 자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최고위원 중에 친한계의 최고위원 한 명만 사퇴하면 그렇죠. 이제 한동훈 체제가 좀 붕괴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수영 네. 평론가님. 지금 그 이른바 당원 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은 바로 비대위로 전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친한계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호 최고위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얘기가 지금 처음에는 아마 이게 가결이 될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아마 최고위원이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당연직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비대위 구성 권한도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 이 차기 스텝을 염두에 둔 아마 당에서 권성동 의원을 선출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는 권성동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비대위 체제로 무너지면 당이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신임 당한 한동훈 대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취를 정리해 더군다나 원외이기 때문에 거취를 정리하든가 세력을 데리고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면 당에 남아서 비주류로서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여서 그렇게 되면 당은 딱 하나 결론이 납니다.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번 탄핵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위원을 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사역을 맡아서 헌재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탄핵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분열이다. 왜냐하면 탄핵이 가결되고 인용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그럼 분열된 상태로 여권이 조기 대선을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보다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그러니까 19대 대통령의 선거에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마 최고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친윤, 이른바 친윤계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막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체제는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럼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도권 하에서 한동훈 세력과 이른바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극심하게 충돌하게 되겠죠. 하나하나 이른바 법안, 그러니까 108명의 단일 대우가 없고 최소한 뭐 80대 20 정도의 균형을 가지고 굉장히 모든 사안마다 아마 충돌이 빚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분열을 막은 것은 일차적으로 그거는 뭐 국민의힘 여권 지역에서 잘 됐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분열만 되지 않았지 사실상 매일매일 여권의 권력 투쟁들이 또 중계 방송하듯이 여론에 전달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변수가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요한 최고위원에게 지금은 화합할 때다 이러면서 이제 최고위원직 사퇴를 만료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강성필 부위원장. 자, 그렇지만 어쨌든 탄핵안을 둘러싸고 이제 찬반이 이제 극심하게 지금 이제 분열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후 상황은
뭐 불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느냐 마느냐의 가장 포인트는 지금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요한, 김재원, 김민정 이 세 분에다가 만약에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장동혁 의원까지 사퇴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당은 당규에 따라서 지도부가 붕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런 문제는 차지해 두고 어쨌든 사퇴를 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정치권의 어떤 정도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 이유로 사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비대위 체제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누가 지명을 하겠습니까? 새로 선출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하거나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예. 탄핵 이후에 당권이 친윤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러면 친한계는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 안 그래도 입지가 불안한데 더 갈 곳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남아서 일종의 개혁 보수의 깃발을 들면서 당내에서 조금 개혁과 변화의 모습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전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표직까지 사퇴를 해버리면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 일정이 매우 불투명해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모두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고 누가 권한대행이 되고 권한대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것이고 수사 내용이 쏟아지고 또 개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전혀 주목받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도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예.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절대로 사퇴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친한계와 친윤계가 더 거세게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이래 보입니다. 예. 자,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도 이제 직접 변론에 직접 출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론전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여권이 여권 나름대로의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108명의 국민의힘 단일 대우를 겨우 해야 민주당의 법안 독주도 제대로 못 막는 상황인데 이게 더더군다나 분열되고 여러 갈등을 빚어가지고 서로 반대 입장을 선다면은 정말 앞으로 야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탄핵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여론전을 펼칠 텐데 그것을 일선에 전달해 주는 기능을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기능도 사실상 형용화될 테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여권 지형이 불안정해지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아주 극도의 분열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 점들은 예. 굉장히 좀 뼈아픈 지점일 수 있을 거예요. 보수 진영 전체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이제 그러니까 만일 탄핵이 가결되면은 예. 대통령은 이제 실제로 법률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할 텐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아마 탄핵소추위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격렬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도록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다음 법사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지금의 정청래 위원장이 소추위원회, 검사 역을 맡아서 아마 맹렬한 공세를 펼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제 물론 심리적으로는 이제 탄핵 심리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방어를 하고 이제 전선을 치겠지만 네. 실제로 그걸 여론화하는 작업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혹은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전체적인 스피커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거죠. 여기도 갈리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여당 상황을 이제 대통령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헌재 심판이 시작되면은 네. 그것을 이제 생중계하는 방안까지 좀 요청하는 방안까지 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 이유 때문 아닐까요? 저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묘수를 꺼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번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가지고 갑론을 박했잖아요. 예. 근데 그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많이 할 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 권리를 또 보장받아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 국가 중대사고 국가의 운명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대한 분수령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이제 실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어찌 보면 국가적 이벤트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전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분열되고 지금 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어떤 부당성, 그다음에 계엄에 대한 어떤 적절성 이런 것들을 최소한 어떤 그 항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것에 이제 말하자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통치의 영역이다 이런 아주 미세한 법리적인 논쟁들을 아마 그 직접 그다음에 혹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할 것 같은데 그게 생중계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실시간 그 변론과 혹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카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당의 질서 있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앞으로 이제 가결됐을 경우에 헌법재판소 이제 심리 심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 여론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중계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허가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재판 결과 그러니까 선고를 할 때도 사실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왈가왈부가 많은데 그 중간 과정들을 다 보여준다? 그러면 국민적인 혼란이 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두고 쟁점 사항을 두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또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러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중계를 안 한 게 낫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생중계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나도 명백한 어떤 정황들이 많고 앞으로 사실 더 충격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부정적이고 국민의힘에게 더 불리한 충격적인 뉴스들이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리하다면 민주당도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대통령도 요청하고 민주당도 요청하고 그리고 워낙에 중차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뭐 이렇게 민주당에게도 유리하고 대통령에게도 유리한 거라면 이제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국민들에게 오픈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은 이제 궁금해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냐 민주당에게 유리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정한 재판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이 변호인이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변론이라는 것은 본인이 불리한 내용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유리한 내용을 본인 입으로 말한다는 게 상당히 민망합니다. 그리고 호소력도 좀 떨어지고요. 하지만 객관적인 변호인이 판사에게 변론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도 법률가이지만 변호인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는 본인이 호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본인의 변론을 직접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판을 조금 불리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불과 한 주 사이에 여당에서 탄핵 찬성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늘어났죠. 흔들리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면서 자, 여당 의원들 탄핵 찬성에 동조하라 이렇게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 제가 보기에 이제 물론 여론도 여론이지만 미세한 균열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이제 엊그제 처리됐던 그 두 명의 그 국무위원, 그러니까 물론 경찰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아주 주요 직위니까 법무장관,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잖아요. 근데 둘 다 통과됐어요. 뭐 그건 150명 이상 통과되니까.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법무장관은 195표가 나왔는데 경찰청장은 202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95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탄핵 그 부결에 대한 숫자와 비슷한데 경찰청장은 202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202표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당내에서 그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걸 이제 말하자면 탄핵에 대해서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 탄핵 소추하는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건 부당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지금 적시된 혐의에 따르면 물론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내란죄에 있어가지고의 주요 행동을 했던 주요 참여자예요. 그 바로 밑에가 단순 가담자인데 주요 참여자로 지금 돼서 이미 구속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요 참여자로 여기에 활동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를 던져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탈표가 그러니까 가결표가 나와서 202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 아닙니까? 그걸 직접 명령을 받았다고 한 경찰청장에게 202표를 던졌다는 거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게 200표가 넘을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약간 추론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보고 계속 공세를 펼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압박을 가하면서 이게 국민의 뜻이다. 당신들 참여해라 얘기하는 거는 경찰청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202표가 나왔으면은 이거를 연장선상에서 해야 그게 정당하고 논리성이 있는 거 아니냐. 아마 민주당은 그런 쪽으로 그 탄핵의 흐름과 그 표수를 보고 더 압박을 가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오늘 결과와 또 연동돼서 비슷하게 나올지 이것도 참 관심거리입니다. 예, 뭐 최수영 평론가 말씀대로 지금 여당의 그 시각과 변화는 여당 내부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민주당이 전략을 계속해서 펴 나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국민의힘과도 어떤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해가지고 의사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의원들은 결국에는 본인 지역구의 민심에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의 딸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공개된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빠, 제발 정무적으로 판단 좀 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의 가족마저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민주당 의원이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을 탄핵으로 가결시키는 것이 상당히 상식적이고 이게 국민의 눈높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처럼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했지만 지금 현재 탄핵을 시키는 것과 자진 사퇴를 시키는 것은 차후에 본인의 정치 생명과 보수 정치의 괴멸에 상당히 다른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결국 민심의 파도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탄핵 그 사유도 지금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볼 건데 그 요건에 어느 정도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최수영 평론가님 그걸 떠나서 이 국회에서의 탄핵 그 표결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정치적인 심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도 탄핵 심판대에 오르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판단을 받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헌법재판 대통령이 저는 엊그제 담화의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계엄을 할 수 있는 건 계엄이라는 게 내가 법상에 규정된 나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주어진 비상대권 가운데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게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꺼내드는 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정무적 행위이지 이게 과연 사법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문제 이런 문제가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가 이게 사실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주 규정이 애매하니까 이게 사법의 영역이 될 수 있느냐고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그거는 말하자면은 대통령 통치행위다. 그 어떤 사법의 영역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조건은 딱 두 가지거든요. 전시와 사변입니다. 근데 이 전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충분히 이제 전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변은 뭐냐면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얘기하는 걸 사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야당의 발목 잡는 거, 그다음에 탄핵 소추를 계속 남발하는 거, 예산까지 통제하는 거, 거의 분점 정부 형태로 이 행정부를 압박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과연 사변으로까지 볼 수 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은 그것을 그럼 내가 한번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보니까 탄핵 소추안에서 여러 가지 지난번 탄핵 소추안과 이번 탄핵 소추안이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탄핵 소추로 가서 헌재에 섰을 때 자신네들이 부당성, 그러니까 혹은 정당성을 얘기하고 저쪽에서 지적하는 부적절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을 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어쨌든 헌재 심리를 통해서 만약 가결된다면은 최소한 이거는 논쟁과 어떤 굉장한 서로의 그 말하자면 심리를 통해서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해 보겠다는 건데 그 점도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만일 가결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헌재 상황 쪽에서 예. 더 국민적 관심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대통령도요. 지금 뭐 탄핵을 하려면 해라 이런 입장인데, 자 그렇다면은 당론 놓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율투표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윤계들은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엊그제 담화문에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심정을 조금 살펴보면 자진 사퇴는 안 하겠다. 나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서 탄핵 심판에 가게 되면 난 충분히 유무죄를 다퉈가지고 난 정당성을 확보할 자신이 있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즉 탄핵시키란 말이에요. 그런데 친윤 세력들은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도 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상당히 뭐 복잡한 문제도 아닌 거거든요. 친윤계 의원들의 그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렇겠죠. 정확하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그럼 이게 과연 합법이냐 아니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거에 대한 잣대는 뭐냐면 사실 절차로 따져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차도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앞서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최초의 절차로 따져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국방부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게 하고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에서 지금 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충족하는가를 검토를 하고 만약에 이게 맞으면은 그때 이제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담화문과 포고령을 작성해서 총리에게 보고하고 심의 국무회의에서 심의해가지고 이게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 후에도 누가 보더라도 내란죄, 쉽게 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끌어내려고 했다는 전화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고 또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고 또 거기에 있는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폰까지 뺏는 권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저 뭐 무죄를 다툴 수가 있다라고는 주장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탄핵 절차에 들어가서 직무정지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